윤석열 법정에 김건희가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윤석열은 굉장히 쫄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가 건진 법사를 만났다는 걸 얼마 전 법정에서 폭로한 적이 있기 때문에 편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실제 어떻게 법정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부부가 구속 이후 10개월 만에 법정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될지 주목됩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4일 김건희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공범 관계인 김 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특검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변호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질문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여름 나란히 구속돼 1년 가까이 다른 구치소에서 머물고 있는 부부가 처음으로 대면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재판으로 같은 날 법원에 동시에 출석한 적은 있지만 교정당국이 동선을 분리하면서 마주치지는 못했습니다. 김 씨 측의 증인 소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 부부의 법정 만남에 관심이 쏠립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피고인 신문과 특검 측 구형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해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주임검사도 윤석열 사단입니다. 나중에 중앙지검 차장검사도 하고. 그 특수부의 커넥션, 특히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그 패밀리 중에 한 명이라도 보시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일찍 나와서 돈 벌면서 윤석열 사단들 그 뒤에서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그럼 이남석이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합니까? 큰 높음에서 아마 변호사 하고 있지 않나요? 글쎄요, 지금 현재 뭐 하는 잘 정말 미치겠네. 아 근데 윤석열 변호인이 주장한 거 그게 오히려 더 어이없어요. 그러니까 최명성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탄핵 국면에서 마지막 법률 비서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변호인으로 데리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근데 이 건에 관해서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법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나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나를 팔아라.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남석 변호사한테 그 윤우진 씨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소개를 해준 게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한 말이 그냥 나를 팔아라라고 배려한 말로 한 거를 그게 소개한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윤석열의 방어 논리야.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아니 근데 제가 최욱 씨랑 얘기를 하다가 누구한테 날 팔아, 내 이름 팔아 이렇게 얘기하면 소개해 준 거 아니에요? 그건 소개한 것보다 더 심하죠. 가가지고 내 이름 팔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더 심하지. 수사 개입이지 그건 오히려. 그게 어떻게 소개를 시켜준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묘하게 이제 논리를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진술을 합쳐보면 실제로 아마 소개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특검도 기소를 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직접적 수사를 한 근데 거예요. 방금 음성 들은 걸로만으로도 이거는 거의 진짜 빼박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특수부 출신, 아닌가, 특수부 검사들이 새로 오면 그 중에 자기가 친한 변호사로부터 뭐 난을 축하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책상에다 딱 올려놔요. 이름 나오게. 그럼 이제 조사받으러 왔다가 저 사람이 있구나.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무실로 가서 선임도 하고. 옛날엔 그랬습니다. 법조가 많이 썩었을 때는. 지금도 그런가요? 두 분 좋은 시절 보내셨군요. 저는 일찍 나왔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발언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그 혐의 발언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가 이제 건진법사 관련한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건진법사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어제 윤석열이가 법정에서 사실상 거의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윤석열의 법정 진술 소개해 주시죠. 전성배 씨는 저희 식구랑 만났다. 몇 차례인지 모르겠다. 다만 그게 뭐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자 조순표 부장판사가 배우자 김건희 씨랑 같이 만난 적 있냐 건진을 그랬더니 내 아내랑 뭐 만난 적 있습니다 건진. 저희가 얘기했네. 아니 이거 뭐 같이 만났죠 뭐. 뭐야? 아니, 이거는 근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법을 몰라서 이거는 이렇게 자백을 해봐. 아니 이거는 너무 그냥 끝난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석을?
뭐 다른 노림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도 이제 그 재판을 뭐 자세히 들어봐야 알겠지만 기사에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처럼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이제 그때 그 말이 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네네. 아마도 그때 당 관계자가 소개해서 그때 네. 뭐 같이 본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었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 행사에서. 그렇죠. 딱 그 행사에서 그건 내가 국한지어서. 그 말이지 그동안 만났니 안 만났니에 대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아마 변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읽혀져요. 기사를 네, 보니까. 네, 네. 그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아, 그건 네. 나 거짓말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예. 아마 그때 당시 맥락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니었을 거고 그때 물어봤을 때는 사실 그때 당시 만났냐고 궁금해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건진법사와 당시 관계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김건희와 그동안 만난 적이 있냐 이걸 알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 변명은 진짜 궁여책 끝에 네. 만드는 것에 불과하고 안 먹힐 것 같은데.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오히려 자백을 해서 자기는 이제 김건희나 건진이나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데는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제가 그래 궁금한 게 이게 뭐 양형에 대한 궁금증인데 네. 이 두 가지를 완전히 거짓말로 이제 판사가 판단을 했어요. 네. 그러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와야죠. 아 법대로 한다면 아니 우리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 아냐 모르냐 네네네. 그거 갖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1심에서. 근데 그때 윤석열 정치검찰이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만 그 같이 찍은 사진 그거를 일부 확대해 갖고 맞습니다. 사진을 조작해서 네. 증거로 넣었고 네. 두 번째는 표지갈이라고 하죠. 그 분으로부터 근데 결제를 받은 게 아닌데 결제를 하나 있는 것도 아닌데 표지를 갈아서 마치 그 분으로부터 마치 그 직접 결제를 한 것 마냥 윤석열이 증거를 조작해서 그렇게 했다가 지금 공격했다가 지금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그런데 근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걸로 윤석열이가 이런 재판을 받으니까 네. 참 세상이 참 너무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100만 원 이상 나와야 이게 그러니까. 더 재미가 있거든요. 이것도 막 네. 99만 원 막 이렇게 안 나오겠지. 설마. 행사가 좀 걱정이 되긴 해서. 매번. 아니 근데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특검이 너무 빼박 증거가 있는 불법 선거 사무실 그건 뭐 증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는 기소하지 않고 제 기준에서는 너무 약한 두 가지 거짓말만 기소를 한 거 이거는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네. 윤석열 당시 이제 캠프에서 다른 곳에 이제 선거사무소를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렸고 그게 예화랑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곳에 있죠. 서희고선도 있고. 네. 서희고선에도 있고. 예. 그거는 분명하고 또 관련된 증인들 또 증거들 사진까지 다 사진까지 다 나와요.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그냥 거기 임대료 곱해서 하면은 네. 바로 그냥 그건 100%. 그렇습니다. 그건 진짜 100%거든요. 예,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구조인데 그거를 수사를 안 했다는 게 좀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번 종합특검에서 사실 그 부분도 이제 다루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증거가 우리들 보기에는 다 있는데 혹시 특검이 보기에 어찌 뭐 약간 시간이 모자랐든지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저도 내부 내막을 잘 모릅니다만은 막상 수사하고 기소할 때 좀 확실한데 왜 안 하지? 그러면 또 다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검이 일부러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저는 않고. 그건 아니고. 2차 특검에서 더 좀 다뤄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2차 종합특검 이야기 끝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은요. 김건희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대검찰청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당시 김건희 수사팀에게 보낸 내부 메시지가 JTBC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수사팀에게 24년 9월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이 무죄 받은 판례 한번 검토해봐라. 그거 검토하면 김건희도 무죄로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은 주범보다는 이제 방조로 들어가는데 방조로 볼 수 있는데 김건희도 주가 조작 방조로 봤을 때 그런 무죄된 판례를 한번 적용이 되나 요거를 한번 검토해보라고 읽힐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당시 그러면 이쯤에서 기억을 좀 상기하는 측면에서 김건희를 덮어준
인물들 얼굴 한번 보고 갑니다. 자,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 박승 김한빵 씨, 중앙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 4차장 조상원, 저 안경 조그만 거 쓰고 다닙니다. 맞아요.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최재훈, 이렇게 4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요 메시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 같은데요. 그렇죠. 요 메시지. 내부 대화, 네. 이게 정답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수사가 다 되고 나서 이제 뭔가 검토를 할 때 이런저런 판례를 보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죠. 뭐 위에 사람이 이런 것도 한번 참작해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수사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결론을 내려놓고 그렇죠. 수사라는 느낌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꼴대 얘기만 야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꼴대 답은 여기야 여기야 답은 이런 느낌이어서 그때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그 직전에 전주지방검사장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이상직 문재인 그 사건을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 해서 별거 지지부진하니까 이창수 검사장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그때 갑자기 확 이렇게 수사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찐윤 라인이라고 분류됐고, 근데 당시 중앙지검에서도 중앙지검 검사장이 그 전에 있던 인물이 실제로는 윤석열 그쪽에 요구를 듣고 실제로 다 찐윤 라인이긴 했는데 저 사건에 있어서는 약간 좀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아예 다른 데로 영전시켜서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지금 이창수 검사장이 그때 갔거든요. 그래서 가장 충직하게 일을 수행하는 이창수 검사장을 중앙으로 올렸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런데 그 다음에 김건희에 대해서 네. 조사, 황제 조사니 하고 이렇게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그 김건희하고 김한빵 그 연락한 거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인사이동을 했을 때는 위에서 뭔가 용산에서부터 법무부 혹은 대검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까지 내려가는 라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 사건이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눌러서 한 사건이 아니겠냐 추측만 했지. 구체적인 어떤 증거나 이런 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나온 거야. 메시가. 그러니까 이제 저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저는 뭐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자기 의사를 갖다 전달할 때 이 판례 한번 검토해 보시오. 그럼 그거 보면은 딱 알죠. 노아라는 취지구나. 그렇지. 그쪽으로 가게. 가면은 이제 수능하는 거. 꼴대 세팅입니다. 꼴대 세팅. 네. 진짜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 검찰청은 진짜 없애야겠다. 검찰청.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잘하셨네. 잘하셨네. 이 없애야겠어. 검찰청 진짜 이 없어졌어. 참 잘하셨네. 아니 근데 이 보이스피싱 인출죄 무죄 나오는 게 이 판례가 되게 드물거든요. 그렇죠. 네. 100건 중에 한두 건 무죄 쓸까 말까인데 이걸 또 어떻게 찾아냈네요. 이걸 찾아낸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건 뭐 자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출책은 이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불법 자금이 아니라는 인식. 그래서 아마 무죄를 해줬나 봐. 그러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모르는 사람이야. 주식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한이야. 그 논리 그대로 되죠. 맞죠? 제가 맞습니다. 딱 정확히 정확하잖아. 똑같은 거예요. 완전 법조인만큼의 이게 내가 어미 꾸짖어 너네를. 검찰청은 무조건 폐지시킨다. 됐다니까. 됐어? 잘했네. 22대 국회 잘했어. 근데 이게 100건에 한두 건 무죄가 나올까 말까인데 그걸 어떻게 찾아갖고 직어대로 한번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기사 내용 보니까 대단합니다. 요 메시지 보낸 시점이 전주 역할했던 손모 씨가 2심에서 이제 방조죄가 인정이 되니 그때 우리도 야 김건희 최소 방조는 이거 빼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야 이거 방조로 가면 그럼 이걸 어떻게 빼야 되나 라면서 이렇게 지금 판례를 찾아본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안경 조그만 거 끼고 나와. 맞아. 국민 앞에 서가지고 김건희는 주식 모른다. 그런데 그 에그 나오고 난리 났었잖아. 에그 나오고. 검찰청은 진짜 폐지시킨다 내가.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일지를 복원을 해보면 검찰이 이 뜨거운 감자 들고 어쩔 줄을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현석 검찰총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전담수사팀 구성하라고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하고 그 민정 라인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검찰총장 패싱하고 인사를 다 내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창수 정확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법리적으로 이게 결론이 안 나.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안 나니까 그 사이에 김건희는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가지고 김정숙 씨는 왜 수사 안 합니까? 네. 뭐 이런 일들이 맞아. 벌어진 거예요. 네. 근데 그거 결국은 결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패싱하고 따로 다른 데다 모셔놓고 조사하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도 결론을 못 내렸어. 네, 네. 그리고 손모 씨가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나오고. 받았어. 네.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네.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건네주고 결론 내자. 그래서 10월 달에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뉴스타파에서 그걸 취재했어. 아. 취재했는데 네. 뉴스타파에서도 보도를? 딱 떨어진 증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뉴스타파 보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예. 나중에 내가 엄청 뭐라했지. 야 이걸 했었어야지. 그렇지. 라고 했고 그 이후에 언론에서 좀 관심 갖기 시작하고 몇 달 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6월에 얘기했고 한 8, 9월? 네. 8월 정도에 언론에서 7월에 백지화를 백지화를 했기 해버려. 때문에 예, 7월 6일에 백지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양평에서도 7월 8일부터 그 단식 농성하면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287일.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지금 생각해 보면 문제가 없으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걸 네. 안 하겠다고 백지화를 네. 해버리잖아요. 나 기분 나빠 안 할 거야 이렇게 된 건데 김건희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니 방식이. 제가 그때 보니까 제 기억에는 저희가 이제 이게 막 공론화가 안 됐을 때 저희가 계속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 이제 의원들이 붙으면서 좀 커졌어요. 강득구 의원님, 그다음에 한준호 의원님, 네. 그다음에 이소영 의원님까지 네. 이제 맞아, 세 분이 붙어지면서 제일 열심히 했지. 네, 그러면서 이 세 분이 뭐 이렇게 국토부 쪽 사람들 불러다가 이제 막 네. 그 질문하고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들통이 하나씩 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원희룡이 그날 갑자기 발끈해가지고 전면 백지화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뒤에 배석했던 의원들도 그냥 놀랐죠. 네, 놀래요. 놀랐던 그러니까 거예요. 갑자기 발표한 거거든요. 어. 근데 왜 갑자기 발표했냐? 전 이거 김건희가 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그때 있죠. 그때 전화 받으러 막 나가. 맞아요. 그때 주머니에서 쪽지 같은 거를 쪽지. 보는 장면도 아, 쪽지를? 있었고, 그러니까 백지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백지화 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백지화를 지시당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죠. 그렇죠. 이게 저희가 그때 나중에 취재해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양평 군청에서 먼저 요청을 하거나 그렇죠. 이거 도저히 네. 안 됩니다. 지역 민원이 많아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으면 대선 때 이미 인수위원회에 이게 갔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었는데 그냥 인수위원회에서 갑자기 생긴 일이다. 네, 이렇게 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양평군에서 이 논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주민들 민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일단 이게 예비 타당성을 어렵게 통과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네. 뭐 2조 원 가까이 드는 국책 사업이고요. 네. 그 예타 통과가 되고 지역은 축제 분위기였죠. 네. 고속도로가 생겨나고 우리는 이제 고속도로가 단순한 도로의 의미를 넘어서 네. 주민들한테는 그냥 경기가 살아나고 숨통이 트이는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타 통과 당시에 굉장히 많이 환영을 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군수도 네. 그 종점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썼지만 예타 당시에는 환영 성명 발표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원희룡 장관이 종점을 변경을 한 것을 2023년 5월 8일에 그것도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 선물하듯이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그래픽을 보니까 2021년 4월에 네. 양서면 종점 원안이 맞습니다. 이게 원래안이 네. 통과가 된 거네요. 네. 이게 예타 통과했단 말인가요? 네. 그리고 2020년 7월이니까 윤석열 취임 한 달 뒤에 네. 두 달 뒤인가요? 두 달 뒤에 국토부가 양평군청에 고속도로 검토 의견 요청. 네. 그러니까 원래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게 네네. 의견을 달라고 네. 국토부에서 한 거고 8일 만에 종점 변경안을 양평군청이 제시를 네. 합니까? 네. 그러니까 7월 저때에 그 관계기관 협의 요청을 한다고 도로공사에서 국토부 공문을 가지고 양평군에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그 의견을 제시하라라고 했는데 지금 발표된 노선, 당시에 발표된 노선으로 3개의 노선이, 새로운 예. 노선이 그려져서 제시가 되는데 저희 8일 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6일 만에 6일 변경을 만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하고 그 녹음된 내용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6일 만에. 6일 만에. 네, 6일 만에 바뀌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병산리 노선이 포함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군에서 했을 리가 없다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네. 딱 집으면 그러니까 네. 야 한 3개만 그려와 이 중에 네. 우리가 선택하는 걸로 네, 할게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변경할 때 그런 네, 것 네. 같고
2023년 5월에 네.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이 되고 네, 두 달 만에 네.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하는 거죠. 백지화를 네. 하면서 사실 저 백지화가 일을 더 키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저거 안 했으면 그리고 우유하무역 쓱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그게 안이 1, 2, 3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적어도 이제 기본 구성은 갖춘 거거든요. 안을 제시했었으니까. 네. 물론 이 강상면으로 간 김건희 땅 쪽으로 간 곳이 제일 구렸어요. 네, 돈이 제일 많이 들고 아니 구리단 말이 돈이 많이 비용이 드는 많이 들고 이 공사 굉장히, 기간이 네. 길어지고 적합한 전문 용어. 그렇죠. 아, 그런가요? 길이도 길어지고. 네, 네. 이게 이제 오래돼서 두 번째 CG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원래 가는 게 원안인데 그걸 확 내려가지고 강상면으로 갔다. 네. 맞습니다. 인 거죠. 네. 근데 양서면으로 간 게 예비 타당성까지 다 어렵게 통과- 어렵게 다 어렵게 통과한 해놓고 노선입니다. 뒤늦게 바꾸면 예타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당연하죠. 네. 노선이 총 노선이 55%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상 양평 구간은 100%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저 다리를 건너야 6번 국도 정체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해당하지 않는 그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목적 자체가 바뀌는 노선이라고 저희는 계속 주장을 했고요. 사실상 길이가 2km 늘어나고 비용도 약 3천억 가량 늘어난다라고 저희는 추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원래는 양서면 종점으로 한 게 네. 강원도 쪽으로 빠져나가고 맞아요. 네. 춘천이나 이쪽으로 네, 빠져나가는 거 연계성 때문에 저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그걸 확 내렸는데 네. 강상면 쪽에 김건희 일가의 땅이 또 엄청 있었던 많이 거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의심을 네.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종점이 결정된 이유는 첫 번째는 6번 국도 정체 해소였고요. 네, 네. 그쪽으로 강원도 가는 차량이 다 몰리니까. 그리고 장래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랑 연결하겠다라는 그 국토교통망 계획 속에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양평에 차는 진짜 많이 막혀요. 주말에 팔당댐 뭐 팔당댐인가 네, 대교 팔당 있는데 대교. 네. 두물머리랑 막. 두물머리. 네. 거기 가지면 맞아요. 거의 주말에요. 제가 뭘 봤냐면 한번 저도 양평 땅 찾아다니면서 주말에 이제 오고 가는 일이 많았었는데 그 터널 들어간 입구에 써 있어요. 예. 정체 구간이 시작되니까 화장실 빨리 어디서 찾아서 그렇게 가라고. 써 있죠. 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친절하네. 양평에서도 네. 양평에서도 그 두물머리 내려가는 그 양수 IC부터 두물머리까지 2시간 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급 정체 구간입니다. 특히나 주말에는. 그러니까 저걸 이렇게 양서면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죠. 그걸 강상면으로 내리면 아무 관련이 없게 되나요? 김건희 땅이 있죠. 강상문으로 그러니까 그런 옮기는. 정체 해소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강상면으로 가면? 사실상은 그렇죠. 다리를 건너지 못합니다. 강상으로 네. 종점이 바뀌게 네. 되면 네. 이 원안에 있는 대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6번 국도 정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임세훈 소장님, 안진걸 소장님 열심히 찾아가지고요. 그래픽 3번 보시면 이걸 또 찾아내요. 네. 이 여현정 의원님하고 네. 변경된 노선 종점 인접 거리에 김건희 일가와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29필지, 네. 축구장 5개 크기 확인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근데 저때 제 기억이 나는데 2023년 8월에 제가 기사를 씁니다. 네. 저 필지 정보를 가지고 감정 평가를 해요. 네, 맞아요. 예, 부동산 감정 평가를 네. 했는데 가장 보수적으로 했을 때 125억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변경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네. 현재 그 감정 평가를 가장 보수적으로 125억인데 저쪽으로 변경이 되면 최소 뭐 몇 배가 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감정 평가를 도와주신 그 김 회계사님, 김영춘 평가사님 네, 등등. 아, 평가사님. 성함 말하면 안 그러니까 돼요. 지금 이거 야 이거 그냥 실명을 해버리네. 하여튼 우리 그 감정 평가사님이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토부에서 모 과장이 감정평가협회 전화를 해요. 맞아요. 뉴스타파 봉지욱이 도와준 새끼 이거 잡아. 그래갖고 그걸 찾아. 왜 어떻게 찾았냐면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감정평가한 그 자료가 있잖아요. 네. 여기 감정평가 자료에 조그맣게 그 화면에 아이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감정평가 시스템을 모르니까 감정평가협회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아이디로 접속해서 들어가서 하는데 그 아이디가 살짝 있어. 난 그걸 모르고 그걸 지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실수로. 네. 그렇게 돼서 특정이 돼요. 특정됐죠. 평가사분이. 네. 그래갖고 징계를 때립니다. 네, 받으셨어요. 근데 저희 민생경제연구소 도와주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좀 부탁드려가지고 이렇게 감정평가를 하게 됐는데 들통나고 있어요. 징계를 때렸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제가 방송 나가서 난리를 쳐요.
이런 일이 있고 국토부 과장과 녹음 파일도 있어. 자기가 연락했다고. 그래서 너 잘 됐다. 그래서 제가 난리를 쳐서 중징계는 피하고 이제 경징계를 받았는데 다행이네요. 그 이후에 제가 신경을 못 썼던 게 그 다음 달인 2028년 9월부터 저도 수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전혀 못 쓰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저희가 수사 받으니까.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진짜 우여곡절 많았어요. 저희 땅 찾아다니고 저희 감정평가 받는 거 그 과정이 되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피해도 보고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게 이제 뭐 아까 말로 125억 이게 땅값 순수 땅값만 아주 싸게 했을 아주 때. 싸게 네. 공시지가로만 그거 이제 휜 거 반영 안 되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최은순 수법 잘 있잖아요. 네. 지목 변경한 다음에 거기다 아파트 세우고 그러면 이거 수천억 원이에요. 나중에는. 그래서 저 29필지라는 거는 확인된 것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뭐 차명도 있고 막 이럴 거예요. 그렇죠. 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양평군에 밝혀지지 않은 그 부동산들이 많이 있을 거고 양평군의 가장 노른자 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양평 군수가 됐으면 그냥 마음대로 한번 해볼 수 있었을 텐데. 다 밝혀냈을 때. 그게 그러니까. 무서워서 네.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그 그래픽 2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제가 보니까 강상면 근처에 병산리 있잖아요. 네. 병산리에 저 강상면에 병산리가 있어요. 네. 근데 저기에 공흥리에 최은순이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네. 거기서 크게 재미를 봤거든. 맞아요. 그 아파트를 또 한 번 지을 수 있는 땅이 저기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강상면 네. 병산리에. 그게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니까 산에 있는 것보다도 네. 뭐 산에 있는 거는 뭐 요양원을 하려고 그랬는지 뭐 실버타운을 하지 알 길이 없지만 강상면에 있는 그 그냥 논밭에 이렇게 구릉지더라고요. 야산. 네, 얕은 거기는 아파트. 아파트를 지으면 몇백 또 거기서 꽤 짓겠더라고요. 몇백 세대를. 그러니까 양평군의 이제 최은순 일가가 이미 아파트 특혜를 보고 예. 보고된 것만 100억 이상의 부동산 이익을 남긴 곳이 공흥지구예요. 공흥지구. 네, 공흥지구 건도 이번에 2차 특검에 포함돼서 수사가 계속 될 텐데요. 그 공흥지구 시즌 2를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의심이 충분히 듭니다. 그게 가장 크죠. 네. 그리고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가 전원주택 계획 PPT를 만들었었고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 1차 특검에서도. 1차 특검에서. 네, 김건희 특검에서. 근데 1차 특검에서 양평고속도로 관련은 진척이 그냥 거의 안 되고 그냥 끝났어요. 네네네. 국토부 직원들까지만 수사되고 종결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특검 종결되기 전에, 그러니까 김건희가 본인의 땅에 오는 게 I 씨가 아니라 J 씨라서 화를 냈다라는 이야기랑 이거 대통령이 시킨 거야. 우리 이거 들통나면 다 감옥 가게 될 거야라고 그 직원이 말하는 것들이 좀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좀 암시를 해준 것 같고 네. 이제 2차 특검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희룡이 먼저 좀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을 나갔던 국토부 공무원들이 네, 맞습니다. 한 명을 별건 뇌물 사건으로 그거로만 기소했다가 기소했어요. 그게 네. 공소 기각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그렇게 하지 말고 잘 설득을 해가지고 원래는 특검법에 플리바게닝 네. 형량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네. 이거 해가지고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최상병 특검에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거든. 오히려 그런 사람은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 국토부 공무원들은 진짜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원희룡이 인수위에서 기획분과를 맡았었고 또 이후에 국토부 장관이 바로 됐었죠. 뭔가 좀 보상받은 게 아닌가. 이 고속도로 관련된 적극 협조를 했고 보상받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들고 네. 그 국토부에 인수위와 관련된 인물들이 또 대거 포진해 있었고 네. 그래서 원희룡의 수사가 좀 빠르게 이루어져야 이 땅주인 김건희 일가와의 연관성은 드러날 것이다라고 보고 또 이미 많은 증거들과 진술들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민생경제연구소는 이제 관심이 없나요?
아니에요. 저희 이제 저희 관심 관심이 없는 것 요즘 같은데. 좀 덜 오시더라고요. 저희 TF에 이제 저희 김건희 분과에 들어가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양평고속도로를 가장 중점으로 저희는 좀 해결을 할 거고 저는 수많은 김건희의 여러 비리들 중에서 예를 들어 뭐 그래프 목걸이라던가 네. 반클리프 이런 건 좀 사소하다 생각해요. 물론 크지만 근데 이제 진짜 심각한 것은 이렇게 국가 산업을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네. 그걸 바꾸고 변경했던 행위들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양평이고 더 나아가서 뭐 산단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이번 2차 종합특검에서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 대응 특위 이런 게 있나요? 네. 네. 아, 거기쯤 들어가 계시고. 예. 일을 저희가 많이 하시네. 지금 네. 민주당 뭐 선관위원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대변인도 하고 있고. 저도 이번에 특검에 아, 수석 부대 네. 수석 부대변인. 예, 맞습니다. 네. 뭐 민생경제연구소는 또 수석 소장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돈 받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네, 이 중에.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하고 있어요. 그 집에서 좋아합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열심히 돈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벌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TF 네. 같이 들어가게 됐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공흥지구 그리고 1차 특검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수사방해로 의심되는 그 공무원 죽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공무원들이 그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특검 속도가 조금 지연된 것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것도 그게 컸어. 네.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 수사 받고 나서 맞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그 뒤에 나온 뭐 유서라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막 저는 가필이 돼 있고 막 네, 이러니까 네. 김성교 양평군수가 네. 뭐 억울한 것처럼 됐는데 그 부분은 또 뭐 가필이다. 네. 의혹에 휩싸이고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에 그 좀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종결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죽음의 전말을 네. 다 살펴서 수사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밝혀야 된다. 2차 특검에서 밝혀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